여러분, 아이를 낳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 머리는 누굴 닮을까? 입니다. 단순한 궁금증 같지만 사실 이 질문 안에는 수십 년간 과학자들이 풀려고 씨름해온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유전이라는 게 단순히 눈 색깔이나 코 모양을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성격, 질병, 심지어 지능까지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거의 모든 것이 부모에게서 건너온 정보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독일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과는 사과나무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말로 하면 부전자전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옛말이 아닙니다. 과학이 이 속담을 증명하고 있거든요. 유전이란 뭘까요? 한자로 풀면 남길 유유, 전할 전전, 즉 부모가 자식에게 남기는 유산입니다. 재산 유산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설계도를 물려주는 거죠. 그 설계도를 담고 있는 매개체가 바로 유전자입니다. 유전자는 부모의 생김새 정보를 자식에게 전달해서 재생산하는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눈매와 어머니의 코가 자식 얼굴에서 합쳐지는 건 우연이 아니라 이미 설계된 정보가 실행된 결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유전학자들이 말하는 표현형이라는 개념입니다. 표현형이란 우리 눈에 보이는 특성, 즉 키, 얼굴, 성격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유전은 바로 이 표현형이 다음 세대로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푸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려는 이야기는 단순히 누굴 닮았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태어난 이유를 과학으로 풀어보는 겁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작은 합병이 일어납니다. 아버지의 DNA와 어머니의 DNA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그 작은 수정란 하나에 키가 담기고 눈 색깔이 담기고 성격까지 담깁니다. 놀라운 건 외모만이 아니에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꼭 묻는 게 있죠. 가족 중에 당뇨나 고혈압 있으세요? 이게 단순한 참고용 질문이 아닙니다. 질병에 걸리기 쉬운 체질, 즉 감수성 자체가 DNA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특정 질환을 알았다면 그 취약함이 자식에게 고스란히 넘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DNA를 통해 전달되지 않는 건 뭘까요? 유전학자들이 연구할수록 오히려 그걸 찾는 게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외모, 성격, 질병 감수성, 심지어 특정 음식을 좋아하는 경향까지도 유전의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유전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가 물려준 DNA라는 설계도 위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된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믿는 것들 중 상당 부분이 사실은 부모에게서 건너온 정보라는 거죠. 예비 아빠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봤을 겁니다. 우리 아이 눈은 무슨 색일까? 단순한 질문 같지만 유전학자들한테는 꽤 골치 아픈 문제거든요. 눈동자 색깔 하나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몇 개인지 아세요? 2021년 연구에 따르면 무려 수십 개입니다. 딱 하나의 유전자가 눈 색깔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수십 개의 유전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최종 색깔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눈 색깔만 보고 아이 눈 색깔을 예측하는 건 날씨 앱 없이 내일 비 올지 맞히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유전학에서는 이런 차이를 변이라고 부릅니다. 겉모습의 차이를 표현형 변이라고 하고 DNA 서열 자체의 차이를 유전 변이라고 해요. 눈동자 색깔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차이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DNA 서열의 복잡한 조합이 숨어 있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확률적으로 유리한 건 있어요. 갈색 계열 유전자가 파란색 계열보다 우세하게 발현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확률이에요. 부모가 원하는 눈을 닮기를 바라는 마음과 실제 유전적 결과 사이에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유전은 설계도이지 주문서가 아니니까요. DNA와 유전자 같은 말처럼 들리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혼용해서 쓰는데 엄밀히 말하면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유전 이야기의 절반을 놓치는 거거든요. 우리 몸의 세포 안을 들여다보면 핵이라는 공간 안에 염색체가 있습니다. 염색체는 단백질과 DNA로 구성돼 있어요. 그 DNA를 쭉 풀면 엄청나게 긴 사슬이 나오는데 그 사슬 전체가 유전자는 아닙니다.
긴 사슬 중에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딱 그 부분만을 유전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간은 약 2만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DNA 전체에 듬성듬성 흩어져 있습니다. 마치 긴 소설책 안에 핵심 문장들이 군데군데 박혀 있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유전자가 아닌 나머지 DNA는 뭘까요? 한때 과학자들은 이걸 쓰레기 DNA라고 불렀습니다. 아무 역할도 못한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연구가 깊어질수록 그게 아니었어요. 유전자의 활동을 켜고 끄는 스위치 역할을 하거나 아직 용도가 밝혀지지 않은 영역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쓸모없는 게 아니었던 거죠. 생명의 설계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DNA라는 단어 다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게 어떤 줄임말인지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디옥시리보핵산, 영어로는 DNA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복잡하죠. 그런데 이 긴 이름 안에 DNA의 핵심 기능이 다 담겨 있어요. DNA와 함께 자주 등장하는 게 RNA입니다. 둘 다 핵산이에요. 차이는 구성 성분인 당의 종류에 있는데 이 작은 차이가 완전히 다른 역할을 만들어냅니다. DNA는 유전 정보를 안정적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RNA는 그 정보를 필요한 곳에 옮겨다 쓰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DNA는 금고고 RNA는 그 금고에서 꺼낸 복사본이에요. 그런데 왜 DNA가 정보 저장에 더 적합할까요? 화학적으로 훨씬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DNA 구조에는 산소가 하나 빠져 있는데 이게 분자를 더 안정하게 만들어요. 덕분에 유전 정보가 쉽게 깨지거나 변형되지 않습니다. 반면 RNA는 상대적으로 불안정해서 한번 쓰고 사라지는 구조에 가깝죠. 수십억 년의 진화가 만들어낸 분업 시스템입니다. 소중한 원본은 DNA 금고에 보관하고 실제로 쓸 때는 RNA 복사본을 꺼내 쓰는 거예요. 우리 몸은 이미 완벽한 정보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DNA 이중 나선 구조, 한 번쯤 그림으로 보셨을 겁니다. 두 가닥이 꼬여있는 모양이죠. 그런데 그 안쪽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염기라는 화학적 암호가 빼곡하게 배열돼 있습니다. 이 염기가 바로 생명의 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염기의 종류는 딱 4가지입니다. A, G, C, T. 이 4개의 기호가 배열되는 순서에 따라 생명의 모든 정보가 결정됩니다. 단 4글자로 인간을 만들고 고양이를 만들고 장미꽃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글을 생각해보세요. 자음과 모음 20럭자로 수십만 개의 단어를 만들잖아요. 배열이 달라지면 뜻이 완전히 바뀌죠. 염기 서열도 똑같습니다. A, G, C, T의 배열 순서가 달라지면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달라지고 그 단백질이 달라지면 사람의 생김새와 기능이 달라집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바로 이 염기 서열 전체를 해독하는 작업이었어요. 인간 설계도를 처음으로 완전히 읽어내려는 시도였던 거죠. 13년이 걸렸습니다. 그 결과 밝혀진 건 인간의 염기 서열이 약 30억 개에 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30억 글자짜리 책,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30억 글자짜리 책.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과 저, 그 30억 글자 중 대부분이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끼리의 유전적 차이는 전체 염기 서열의 0.1% 수준에 불과합니다. 수백만 글자 정도가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차이가 키를 다르게 만들고 얼굴을 다르게 만들고 성격을 다르게 만듭니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인간과 침팬지의 DNA는 98% 이상 일치합니다. 고작 2% 차이인데 우리는 언어를 쓰고 문명을 만들었죠. 아주 작은 유전적 차이가 얼마나 큰 표현형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을 소개해드릴게요. 각인 현상입니다. 유전자 중에는 부모 중 한쪽에서 받은 것만 활성화되는 유전자가 있어요. 아버지 쪽 유전자가 켜지면 어머니 쪽은 꺼지는 식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두 부모에게서 유전자를 받더라도 어느 쪽이 더 강하게 발현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첫째 딸이 아빠를 닮는다는 통설도 어쩌면 이 각인 현상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된 건 아니지만 흥미롭게 들여다볼 만한 관점입니다. 유전은 단순한 복사가 아니라 정교한 선택과 발현의 과정이니까요. 키 큰 부모 밑에서 키 큰 자식이 나온다. 맞는 말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키는 분명 유전적 요소가 큽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키는 불과 몇십 년 만에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DNA가 바뀐 걸까요? 아닙니다.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수면 환경이 개선됐기 때문이에요. 유전자는 그대로인데 환경이 바뀌자 키가 달라진 겁니다. 그렇다면 유전은 키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유전율입니다. 영어로는 헤리터빌리티라고 하는데 집단 안에서 나타나는 표현형 차이 중 유전적 요인으로 설명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키의 유전율은 연구마다 다르지만 대략 70에서 80%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요. 높은 편이죠. 그런데 이 유전율을 측정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쌍둥이 연구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DNA가 100% 동일해요. 그런데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차이가 생긴다면 그건 환경의 영향이고 비슷하다면 유전의 영향이 크다는 거죠. 부모에게서 DNA를 물려받는 과정도 사실은 제비뽑기에 가깝습니다. 어떤 50%가 넘어올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렇다면 지능도 유전될까요?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질문에 답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능과 연관된 DNA 서열을 찾아내는 연구가 진행됐어요. 이 연구 기법을 GWAS, 즉 전장 유전체 연관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특정 유전 변이를 가진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나눠서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능을 어떻게 측정할까요? IQ 검사를 수백만 명에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선택한 지표가 바로 교육 연수, 즉 학력입니다. 학력과 IQ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게 이미 검증돼 있거든요.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학력과 연관된 유전 변이가 수천 개 발견됐습니다. 단 하나의 유전자가 지능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수천 개의 유전 변이가 아주 조금씩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수천 개의 변이를 합산해서 만든 게 PGI, 다유전자 점수입니다. 이 점수로 통계적인 학력 예측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개인의 지능을 단정짓는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집단 수준의 통계적 경향이에요. 숫자 하나로 한 사람의 가능성을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유전 변이가 지능에 영향을 준다는 게 밝혀졌다고 해서 그게 곧 유전이 지능을 결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전 변이와 학력 사이의 연관성이 진짜 유전자의 직접적인 영향인지 아니면 부모가 물려준 환경의 영향인지를 구별하는 게 극도로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책을 좋아하는 부모는 독서하는 유전자도 물려주지만 책이 가득한 집도 물려줍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된 게 유전자 덕분인지 환경 덕분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비슷한 지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경향, 즉 동류 교배가 일어나면 유전과 환경은 더욱 복잡하게 뒤엉킵니다. 유전자와 환경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함께 움직이는 거죠. 여기서 역사적으로 가장 위험했던 오류를 짚어야 합니다. 나치의 우생학이에요. 그들은 유전과학을 정치적으로 왜곡해서 특정 인종이 유전적으로 우월하다는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건 과학이 아니라 폭력이었어요. 지능 유전 연구는 누가 더 우월한지를 가리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인지 능력이 유전과 환경의 어떤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하려는 탐구입니다. 과학은 서열을 매기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하는 도구여야 하니까요. 유전을 공부할수록 역설적으로 깨닫는 게 있습니다. 타고난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각자에게 맞는 환경입니다. 모두에게 통하는 정답 환경은 없습니다. 내 기질과 유전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삶의 터전을 찾아가는 것, 그게 진짜 지혜거든요. 미래에는 AI 같은 기술이 지능의 격차를 상당 부분 보완해 줄 겁니다. 결국 유전이 당신의 한계를 정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어떤 환경을 선택하느냐가 당신의 삶을 만드는 겁니다.